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살리자고 제목이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뭘 도대체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살릴 게 사실 많아요. 그렇습니까? 뭐 이런 방송도 지금 살려야 되고요. 그렇죠.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맞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네. 안전이잖아요. 생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토크판을 좀 저희가 크게 한번 벌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함께할 안전 토커 5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 좀처럼 한 자리 모이기 힘든 그런 개성 넘치는 분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진짜 다양한 분들이 모셨어요. 뮤지션 그리고 뭐 작가님, 네. 기자님, 심리상담가까지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지금 여기 모였는데 미인. 아우 미인. 진짜 그리고 미인까지. 네. 둘 중에 사실 접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안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사실 이 안전과 무관한 사람은 없죠. 오늘 이 5분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의 안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 애가 8살이라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데리러 가보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혼자 이렇게 근처에 있는 집으로 혼자 가방 메고 걸어가는 네. 모습이 굉장히 흔해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밤에 아내가 이렇게 편의점에 걸어서 가서 아기들 뭐 간식 같은 거 사오거든요. 그럼 다녀와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아무튼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 광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화제가 되었던 스마트폰 광고인데요. 새벽 2시에 한 여성이 도로를 막 런닝하면서 스마트폰 워치를 보는 광고인데 이 광고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외국에서 유독 화제였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 외국 네티즌들이 대체 어떤 여성이 어떻게 혼자서 새벽 2시에 런닝을 하냐, 괜찮은 거냐. 라는 반응이 더 많았대요. 근데 사실 저희도 생각해보면은 외국에서 해질 무렵에 혼자 다니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고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조심하게 되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 보고 어떤 생각이 근데 드셨어요? 중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약간 중동 말 종교적인 잘해야 말인데, 돼요. 예.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이거 좀 종교적인 말인데 음.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여성들이 밤에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신의 축복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엄마가 한국에 와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되지는 알아. 여자들이 밤에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돼서 신이 이제 축복을 내려주신 거야.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외국에 비해서 안전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산업 안전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뭐 인정주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산업 안전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직업 안전 혹은 또 일터 안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터는 이런 그 제조업, 특히 건설 현장 이런 곳들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락하기도 하고 끼이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직업성 질병, 직업병에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 일터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산업 안전이다. 이 안전이라는 게 사실 잠깐 방심하면은 바로 쉽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똑똑하게 좀 꼼꼼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 선진국으로 향하는 품격 있는 토크 살리자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 또래들은 다 기억할 만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원진 레이온 사태입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관련 기사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검찰 측의 은폐와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로 원진 내연의 참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88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88년 7월 22일. 가스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앞을 못 봐요. 앞 보이지가 않고요.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면 저녁에는 파랗게 녹이 쓸어 나오는 게 어떡해. 사실 저 예전에 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참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우, 어떡해. 정신이 자꾸 운동이 되고 괜히 그렇게 공상 생기고 그냥 다리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둘 나와서 다 죽게 되면은 나라에서 보상해주겠다. 이용할 때는 다 이용해 먹고 나라 선진국 되니까 이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것보다 더 돼요 지금. 저기다 뭐 사람 역군요, 주역을 한 사람 역군요. 병들고 쓰러질 때는 그냥 폐기처벌을 지켜버리고. 자, 이 사건이 산업재해 역사에 좀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이 사건을 수면 위로 꺼낸 인물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안종주 기자님이 최초로 보도한 기자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주 큰일 하셨네요, 네. 화면 보시면서 굉장히 깊은 한숨도 쉬시고 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회사 취재 차량하고 우리 사진기자를 대동해서 그 현장을 갔죠. 맨 처음에 간 곳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분이었는데 어떡해. 정근복 씨라는 분이었는데 가니까 한 80 넘어가 한 분 계셨고요. 그 부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한사코 사진 찍는 걸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회사로부터 얼마 돈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가면 그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지 말고 취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액수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600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천만 원은 이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시라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집에 갔더니만 이분은 반신불수예요.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이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3학년 되는 애들이 아버지 휠체어 타고 그날 점심때여서 라면을 혼자서 먹을 수가 없고 먹으니까 TV를 보면서 응시를 하고 있는데 라면이 한쪽 반신불수니까 항상 한쪽으로 라면이 흐르잖아요. 그걸 보고 막 가슴 아픈 뿐만 분노가 치밀었죠.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할 때 이거 적어도 50명씩 많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결국 1000명 가까이. 1000명이요? 그중에 지금 300명 가까운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형 산재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런 좀 강한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적용된다면 원진이형 사건을 적용한다면 아마 깜짝 놀란 강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산업재해의 정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새로 시행된 법안이라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연결을 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형사사건 전문 주영글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영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일반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기준이 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에는 3가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그 기준에 해당을 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 즉 독성물질로 인해서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원진 레이온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사후 대처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같은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건 중에서 마지막 요건인 동일한 유해 요인에 의해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업성 질환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급성 중독이라든지 독성 간염, 그리고 산소결핍증 등 24가지 질환을 열거해 놓고 이에 국한해서 해당되면은 직업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원진 레이온의 직원들은 이황화 탄소 중독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원진 레이온의 직원 수가 1,5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영글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진 레이온 참사가 벌써 35년 전 일입니다. 산업 현장 재해의 사고 뉴스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건 사고 기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덤덤해진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화면으로 봐서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긴 건지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계속 많이 나왔던 뉴스들 중에 산불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실제 눈앞에서는 나무 한 그루만 불에 타도 엄청나게 큰 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저기 산불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도 이렇게 취사금지 지역에서 막 불법으로 이렇게 캠핑 같은 거 하시다가 단속된 분들, 이렇게 담배 공처 버릴 때 주의하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 그 실제 얼마나 심각한 일로 이어질지 알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중에 물류창고가 있어요. 아, 맞다. 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맞아, 네. 맞아. 2020년에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그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어떻게? 저걸 근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안 가요. 저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저렇게 화재가 번져서 호흡도 못해요. 네. 저런 환경이면. 40분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피도 못하시고. 저때 그 같은 건물에서 그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우레탄 폼 도포 작업이랑 용접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용접에서 있는 작은 불똥이 유증기를 통해서 화재로 이어지고 그 화재가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정말 걷잡을 수도 없이 불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가스와 이렇게 시야도 안 나오는데 당시 이제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방제 설비라던가 혹은 비상 대피 그런 설비들도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피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정말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을 때도 숨이 콱콱 막혀요. 그러니까요. 네. 물류창고라는 곳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모아놓는 곳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손실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지. 사고 예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까? 정말. 일단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벽돌 건물에 비해서 짓는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서 빨리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화재보험 같은 거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절약되는 돈은 현실이고 만약에 일이 터져도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터지면은 그 돈이 굳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설 과정이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좀 회의감이 발생하지 이건 않나. 완전 안전불감증인 것 네. 같아요. 내일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네. 이 반복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마련돼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터 안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패트롤 1인 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자기들이 사전에 큰 공사 같으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타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설 분야는 상당히 성과가 제법 조금 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또 제조업이 거꾸로 최근에 자꾸 이런 중대 사고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맞습니다. 이전에 훨씬 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될 것 안전에 대한 같습니다. 의식이. 네. 자, 이쯤에서요.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 상식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도전 안전 상식 퀴즈 왕 뭐 이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죠? 요즘에 이거 소화기 이사 선물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지고 싶 네. 이사 문제로. 총 합해서 제일 많이 맞추신 분에게 그래요? 이 소화기를 선물로 몰아주기구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주시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일까요?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저 일단 한번 질러봐요. 네. 10조. 10조. 아, 진짜 너무 높아요. 10조. 아니 막 물류센터 이런 거 하나 나도 막 몇 천억씩 나오니까 그래서 제 필링 왔어요. 17초. 17조. 네. 17조. 22조 할게요. 22조요? 22조.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22조 정도 가져야 될 그리고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게 목소리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맞추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제 정답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예, 난 30조 그럼. 30조. 28조. 예 정답이 있습니다. 오! 있어요? 예, 딱 한 분 계시네요. 28조 같다. 축하드립니다. 저예요? 예. 이거는 아이가 복둥이야. 어떡하냐. 아이가 복둥이야. 아이가 탄 거야. 저는 처음에 5조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많을 것 같아서 2배 올려서 10조를 말했는데 생각보다 그보다 엄청 크네. 3배가 손실이 너무 크네. 아니 30조는 몇십만 명이 되는 나라의 전 GDP예요. 그럼 나라 하나를 우리가 매년 날려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한 3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가 맞먹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사회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제가 지금 일단은 1위입니다. 1위. 일단 1위.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 유형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빨리 맞히는 사람이 너무 빠르다. 빨라도 너무 빨라. 아, 예. 네, 알파고. 추락. 추락. 맞아요. 추락? 저도 추락으로. 추락이에요? 네. 저는 낙상. 낙상. 감전 가겠습니다. 감전. 전 저 추락하겠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이사장님? 정답이 뭔가요, 이사장님? 낙상, 추락사. 추락사. 안 그러면 추락 뭐까지도 아, 사망 추락. 원인이니까 건설하면 뭐 높이들이 자꾸 건물들이 높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나 이런 걸 소홀히했을 경우 떨어지면 뭐 그냥 추락하는데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높은 건물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1m 사다리에서도 사고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사망 사고가 난다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실까 봐 제가 1m 사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1m 사다리거든요. 제가 키가 1m 83이니까 보통 성인 남성 허리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높이에서 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 제가 봐도 아담한 편인데. 별 사고가 안 날 것 네. 같은데 사망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자, 너무 궁금한데 이 사람이 이게 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1m 높이에서 사다리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신은주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그 위치는 한 3m까지 되는 것이죠. 올라서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걸 물구나무서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했구나. 소선을 하니까 실은 그 머리 제일 사망은 이제 역시 머리 목 부분이니까 3m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네. 또 그 밑에 바닥이 뭐 그냥 푹신푹신한 곳이냐 흙이냐 시멘트 바닥이냐 아니면 철골드 쇠로 돼 있느냐 아니면 밑에 철근들이 아이고. 푹푹하게 나한테 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지금 것 그럼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랑 알파고 씨 그리고 제리 케이 씨 그리고 박윤정님. 박윤정님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1점씩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나름 팽팽해요. 팽팽해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네.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근로자 수는 총 몇 명일까요? 저부터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33 했으니까 3만 가겠습니다. 3만 명. 3만. 네. 그러면 범위 좀 저는 정해주시면 안 3 더하기 1, 4만으로 가겠습니다. 4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저는 20만 가보도록 20만?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분이 지금 요즘에 운이 좀 좋아. 저는 99,000. 9만 9천이요? 99,000. 9만 9천. 저는 8만 하겠습니다. 8만. 와. 8만. 저 2만 5천 가겠습니다. 2만 5천.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네. 하셨네요. 그런데 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10만 8천 10만 8천. 우와. 와. 우와 축하합니다. 9만 9천이면 네. 거의 정답인 거예요. 와, 두 문제를 맞히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요, 공부. 와. 이게 충남 논산시나 네. 전남 나주시 네. 1년의 인구가 산재를 당해서 야, 너무 많은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가벼운 상처는 그냥 상처 바르고 뭐 집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너무 마음이 아프네. 부상을 입고 아, 솔직히 나 몇천 명이를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10만 명이 나오니까 우리 숨지신 분만 2,000 2천 명이 넘잖아요. 훨씬 넘잖아요. 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11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직접 들으니까 산업 안전이 우리가 아주 밀접하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 박윤정님께서 네. 가장 많이 맞추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왕 등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네. 진압할 수 있는 스프레이 소화기인데 너무 예쁘게 네, 나왔다. 우리 남편분 화도 한번 네. 네. 예, 화도 한번 진압을 달래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쓰시는 걸로 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앞서서 이제 물류 창고 화재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지만요. 화재 사고는 예방만큼이나 안정장치의 이 대피 통로 확보가 인명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도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순식간에 CCTV에도 연기가 그냥 확 차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꽤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6월 9일에 대구의 방화범에 의한 이제 사무실에서 난 사고인데요. 용의자를 포함해서 사망자가 7명, 그다음에 41명 정도의 중경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이게 진압이 됐지만 사무실 특성상 그 계단하고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 어떤 그 건물의 특성상 밀폐된 그런 어떤 구조가 많아서 그렇죠. 좀 신속하게 대피가 안 되고 연기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빨리 번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를 제외하고는 지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이 방화 사건 하면은 대구 지하철 네, 대형 그거 참사가 맞아요. 잊지 일어나잖아요. 못하죠. 네. 네. 그 대구 지하철 사건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기침을 하면서 전부 다 왕자왕하지. 어디서 불이 났나? 문이 찰까닥 열리는데 나오는데 숨을 못 쉬는 거라. 이래 돼버리는 거라. 불연기가 그 지하철에 꽉 차버렸어 벌써. 얼마나 헤매했던지 보니까 안경도 없어지고 뭐 뒤축도 다 도망갈 법 없더라니까. 사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너무 아픕니다. 끔찍하죠. 네. 사실 저는 지금 이런 현장 거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사실 저 때 제가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던 그 시각에 중앙로로 가는 그 지하철을 제가 늘 타던 지하철이었고 그때 제가 20대 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희 새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이 등원을 좀 맡겨가지고 네, 네. 좀 늦게 갔는데 핸드폰에 막 불이 난 거예요. 너 어디냐, 뭐 살았냐, 네. 뭐 지하철 탔냐 안 뭐 탔냐. 아이 안 맡겼으면 그 지하철에 네. 그래서 그날 생각하면은 지금도 좀 가슴이 먹먹하고 벌써 이제 떨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데 못하잖아. 갑자기 발이 딱 멈추면서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막 갑자기 굳는 것 같고.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요. 트라우마가 직접 제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을 그때 주변 지인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듣고 주변 이제 친구, 부모님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많이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간접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라우마라는 말은 사실 자주 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간접 트라우마 정확히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그 PTSD는 들어보셨죠? 네. 그죠? PTSD는 심각한 전쟁, 뭐 재난, 뭐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큰 사고를 겪고 계속 그 후유증에 휘달리다가 그 재경험하거나 막 그 피하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는 질환인데요. PTSD가 대두가 된 게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대구 지하철 사건이었었고 이때 사실은 이제 PTSD에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됐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심각한 거를 보고 이제 그걸 처리하시는 분들이 간접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보면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반복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왜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인재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풍백화점 붕괴 맞아. 사건이 생각이 나요. 자,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삼풍백화점 희생자 수만 502명 정도이고 근데 이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재의 거의 뭐 대명사인데 원래는 4층짜리 종합 상가였었는데 불법으로 하나를 더 증축해서 백화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옥상에도 137톤 그 하중을 견디기 힘든 냉각탑이죠. 그게 원래는 이제 저쪽에 그 아파트 쪽으로 있었는데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크레인으로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롤러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균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뼈대도 막 구부러지고 했는데도 관계자 대표들 그때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책을 짜보자. 그리고 이제 모인 날짜가 사건 당일인 6월 29일. 그때는 이미 5층 식당과 천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뭐 해당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국민들 모두 다 이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앞서 두 사건 이후에도 이런 대형 재난 후유증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크게 이제 마련이 되지 않았었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2018년 4월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후유증은 개인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어떤 여러 이제 공공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트라우마 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할 몫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닥터베르 작가님이 삼풍백화점 사고에 대한 이 사파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대원 분들이신 네. 거죠? 정말 그때는 어느 TV를 틀어도 전부 정말 저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른 어떤 소식을 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저 구조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거의 한 15일 만에 구조된 분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맞아요. 거에 정말 네. 해외에서 아주 이 황당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요. 우리나라 해외 토픽에 자주 실리곤 하잖아요. 이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에서 온 토픽감이다 싶은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있을까요? 저 알파고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역으로 질문을 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친구가 나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했는데 갔더니 죽었어요. 아이고. 좀 약간 생각만 해도 믿기지 싫어. 힘들죠. 네. 안 믿기죠. 약간 추리 소설의 한 부분 같기도 그렇죠. 하고. 완전히 그런 일이 한국에 작년 있었다고요? 이때쯤 있었어요. 실제로? 네. 부산에 있는 조선소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좌변기에서 한 분은 화장실 입구 쪽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원이 외부로 옮긴 다음에 바로 CPR을 실시했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네. 돌아가신 거예요? 뭐 지병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원인이 뭘까? 이제 아마 저 무슨 우리 일이- 이사장님도 아실 텐데 황화수소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황화수소. 황화수소? 네, 그 현장이 조선소이다 보니까 좀 폐기물이 많고 다음에 이제 미생물하고 이제 폐기물들 섞여서 이제 이 황화수소가 거기서 발생했다는 건데 냄새는 그냥 속은 달걀 냄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이니까 그런 냄새가 났겠지라고 하다가 저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심해지니까 뭐 이제 관련된 기관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지금 여기 화장실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화장실이니까 냄새 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냄새는 그냥 단순히 화장실 냄새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가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 네. 매일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유독가스가 분출돼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또 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다 수세식으로 돼 있다면 전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죠. 결국 재래식 화장실.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그것들을 할머니들. 빨리 안 치우고 그다음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공간이 좁으면 계속해서 농축돼서 그 유해 물질 양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게 잠시 빨리 갔다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 기분 나쁘다 되지만은 거기에 오래 있는 사람들, 15분씩 10분씩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고에 해당됩니다. 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바로 안전. 네. 그래서요, 여기 모인 분들과 산리 작업의 안전 100일장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와우. 백일장.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나 산업 있어요? 안전하고요, 감정 노동. 이 각자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안 합니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심사. 그렇죠, 심사. 심사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서 네.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아, 누가 컨닝을 한다고 이렇게 숨겨서 쓰세요? 우리 네 분이 쓴 표어를 다 했어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상을 일단 받아 놓으셔가지고 되게 네. 여유 있는 지금 미소와 함께 다 했어요 외치셨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저희가 주제를 두 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혹시 산업안전을 주제로 표어 작성하신 분. 두 이렇게 두 분. 일단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여기 셋. 있습니다. 따라. 네. 한번 본인이 직접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시죠. 자, 자연재해를 신이, 산업재해를 우리가 막는다. 아, 자연재해를 신이, 산업재해를 우리가 막는다. 저는 산업재해 내일 되면 내일이 없습니다. 네. 야, 그다음 또 다른 두 분하고 제가 품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감정노동을 네, 주제로 저희 감정노동. 하신 거죠? 저는 친절은 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손님으로서 대할 때 네. 이게 친절까지 돈 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친절은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서비스로 해주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낸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감정 노동을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친절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자기는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네. 화내고 진짜 훅 오는 표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누군가에겐 인생 폭력. 저는 상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던진 말, 어쩌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이런 말들조차도 상처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거나 신체 폭력에 당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으시겠죠. 근데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저승에 가서도 잊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한테 인생의 그 큰 트라우마와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좀 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주옥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사장님 가장 마음에 드는 표 하나 골라 주셔야죠. 상품은 고민이 좀 되시겠는데요. 이사장님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산업안전 하신 우리 닥터베르님 네. 이를 최종 우승작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다. 또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사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고 내 일터로 갈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산업체의 그 바로 그 특성 그것을 핵심적으로 집어냈고 내 일 되면 내일 이게 딱 각인이 될 수 있는 라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장 어디 가서도 쓸 수도 있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장원인 닥터베르님께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쳤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저희가 응급 키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현을 듣다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마음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감정 노동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감정 노동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콜센터 직원. 네. 저는 뭐 모든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 뭐 식당에서 일하셨고,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 다 이렇게 사람을 응대해야 되는 분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경비원 분들에 대한 갑질 사건. 맞아요. 몇 년 전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죠. 분신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옷가게 직원분을 폭행했던 벨기에 대사 부인분의 맞아요. 그 갑자기 사건이 사건. 있었죠. 흰색 옷을 지금 여러 번 입어본 거죠, 매장에서.
저럴 수 있어요. 네. 확인해야죠, 직원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도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무례하게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CCTV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제 기억으로 이분이 처벌을 받았던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여론상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이 쉽지 않았던 그쵸. 것 때문인데요. 이제 외교관의 면책 특권 때문입니다. 외교관이나 외교관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구금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형사재판의 관할권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라 이런 거를 권고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한 달 정도 만에 겨우 이제 경찰 조사 정도만 받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하도 안 좋아지니까 벨기에 쪽에서 조기에 귀국시키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아서 더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제리케이 씨가 네. 감정노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제가 2016년도에 냈던 네 번째 정규 앨범 제목이 감정노동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이제 콜센터라는 곡이었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산업 현장,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현장 같은 데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콜센터 직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최전선에서 정신적인 재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의 애환을 제가 곡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담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전문가 매를 대신 많은 직업 같은 건가 날 때린 사람들이 매겨놓은 만족도가 낮춰놓고 있어 나의 삶의 만족도 우리 목소리가 이 회사의 얼굴이자 이미지라지만 우린 여기 소속도 아니지 하지만 확실히 여기가 아니라도 특별히 더 살만하진 않을 거란 건 알아 어딜 가든 그냥 웃어야겠지 누가 됐든 그냥 웃어야겠지 언제든 전화해 웃어줄 수 있어 누구든 전화해 누구보다 밝게 웃어줄 수 있어 대단한 분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기가 됐던 거는 네. 한 언론사에서 나왔던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감정 노동자들을 다룬 시리즈물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저도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가 뭐 당연히 즐거워할 만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싫은 이야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정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악의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굉장히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아까 트라우마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그 악플 같은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던 음악에서 이제 한동안 손을 떼게 되는 것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도 되게 큰 충격인 것 같지만 신체적으로 이제 그 갑질 사건처럼 맞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어떤 사람에게 그 신체적 폭력을 가한 건 큰 평생에 있어서의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소리를 질러라. 차라리 소리 꽉 질러서 화가 났다고 하는 게 낫지. 이 충격적인 이런 말과 신체적 폭력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당부를 하거든요.
실제로 상담도 좀 많이 받으러 오시죠, 선생님? 네, 상담 현장에서도 감정노동 그런 어떤 그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강연들을 좀 해서 예방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감정노동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지 인과관계가 밝혀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어떤 제가 봤던 사례에서는 사측에서 치료비를 좀 많이 줄 테니까 산업재해로는 가지 말아달라라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그분이 이제 그걸로 산업재해 인정이 감정노동이 되면 그 사례가 생기면 계속 더 많은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인지 그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진 레이온 참사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명 입막음 하려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그 산재 피해자들이 속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이제 앞으로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 제도를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훅 들거든요. 네. 꼭 마련돼야만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쌤? 그 다행히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산재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 모 항공기 회사의 땅콩 해양, 아시죠? 전 국민이 아는 그렇죠. 그 땅콩으로 해양했던 그 피해자인 사무장님이 우울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공단에서도 이제 이 감정 노동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2018년도부터 And You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And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로? 맞췄어 또? 또 맞췄어? 야. 운이 좋은 거야. 복이 많은 거야. 복댕이. 마음 해피 and you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해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신은 과연 너는 괜찮니? 너는 어떤가?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감정 노동자들 특히 고위험이 이제 콜센터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300콜 뭐 500콜 받아야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끼리 직접 혹은 또 온라인상으로 대면하는 대상으로 해서 지금 캠페인을 지금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캠페인 좋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사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서로 이제 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좀 이런 관계. 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이제 귀 기울여서 우리가 힘든 거를 듣고 있다라는 게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 좀 변하고 안전에 맞아요. 대해서도.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걸 모두의 노력이 있다라는 거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토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사고들을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했고 아마 앞으로 저는 더 조심 있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실에 있으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접했던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것도 반복되다 보면은 약간 이거 뭐 약간 했던 것 또 하네 뭔가 막 그런 식으로 좀 무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이었고 앞으로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생각보다 꽤 멀지만 또 생각해보면 금방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저는 안전사고 이러면 좀 무거운 주제인데 퀴즈도 하고 표도 만들어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전문가분들하고 이 산업안전, 보건 그리고 재난 이런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유쾌하면서도 또 진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은 상당히 때로는 진중하면서도 때로는 또 유쾌하게 또 포구 소리를 뚫고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 고!